자, 19번. 임신 초기 비인부가 칼슘 섭취를 의식해서 요즘 매일 우유를 챙겨 마시고 있대요. 바람직하지요? 이처럼 인부에게 칼슘 섭취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저도 너무나 다 알고 있는 태아의 골격 형성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인부는 태아의 뼈, 치아의 형성,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곳에서 활용이 되는 그 무기질인 칼슘의 섭취를 늘려야 건강한 아이의 임신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이런 칼슘 섭취를 위해서 우리가 우유나 치즈, 유제품 섭취를 임산부의 식단에 많이 제공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태아의 골격, 이 골격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치아나 골격,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칼슘이 필요하다는 거 산모에게 보건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안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9번은 4번이 답이겠네요. 출생 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영아를 위해 이유식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출생 후 6개월이 다 되어간다고 하면 이제 이유식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이제 이유식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유식은요. 보통 한 4시간 간격으로 이유식을 주고 그 다음에 우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할 때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5개월 이상이 되면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는 게 맞는 원령인데요. 보통 4시간 간격으로 주고 밤에 이제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간격으로 이유식을 주고 그 다음에 우유를 주는 거. 왜? 이제 밥을 먹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우유를 먹는 것이 이유식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이런 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식을 먼저 주고 나중에 우유를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엄마가 야채를 조금씩 바꾸어서 주스를 또는 야채죽을 좀 다르게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주고자 할 때는 보통은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이 좋고요. 한 가지씩 주는 게 맞아요. 야채 4종 해가지고 감자, 그다음에 뭐 당근,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를 한꺼번에 새로 확 바꿔가지고 제공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적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음식으로 패턴을 좀 바꾸고자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바꾸면 좋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이유식의 방향을 이제 우리가 잡아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 이유식은 일단 손가락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계에는 우리가 이제 숟가락을 줘서 이렇게 이제 잡고 먹거나 이렇게 이제 들 수 있도록 잡을 수 있거나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손가락 사용할 수 있는 원령은요. 이유식을 시작하고 한 2, 3개월 이후니까 7개월 이후가 맞다는 거예요. 7개월 이후부터 여기 손가락으로 잡고 먹거나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수저를 꽉 잡고 있거나 하는 이런 손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원령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바로 손가락으로 잡고 먹는 음식을 쫙 쥐어주는 거, 고구마 하나 막 이렇게 쥐어주는 것은 조금 정상적인 이유식 방법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손가락을 좀 이제 잘 물건을 잡아서 힘을 주어서 본인 입에 가져갈 수 있는 요 정도의 원령은 7개월 이상이 될 수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손과 눈이 서로 잘 협조하고 본인이 손에 음식을 들고 입으로 가져가고 또는 이쪽 손에서 저쪽 손으로 물건을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원령인 7개월 이후, 7, 8개월 이후가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3번은 손가락으로 잡고 먹는 음식은 7, 8개월 이후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억지로 먹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습관을 들이기 위하기 때문에 억지로 먹이지 말고 분유는 이유식을 할 때 한 600cc 정도. 그러니까 600이면 그죠? 많지는 않거든요. 600에서 800.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분유의 양은 이제 좀 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유는 하루에 이유식을 시작하면 600에서 800 정도의 용량으로 조금 용량을 낮추어서 너무 배가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용량 조절해서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식의 원리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간호학에서 이유식하는 아동의 건강을 위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유식을 거부하지 않도록 양육자가 어떠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부모 교육을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제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한 문제 안에 소유 방법, 시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새로운 음식을 제공할 때 방법, 그 다음에 손으로 잡고 먹을 수 있는 손가락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원령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이유식을 줄 때 분유랑 어떠한 순서로 줘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포함되어 있어서 20번이 이유식과 관련된 아동간호 문제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로 확인이 되어지네요. 다음에도 우리가 이유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 안에서
웬만한 답들이 다 찾아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해 있는 남자 환자가 자신의 치료 경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왜? 주치의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나타나고요. 다른 간호사들이 또 바쁘거든요. 후다닥닥 후다닥닥 왔다 갔다 하니까 환자는 가장 많이 우리 병실에 들락거리는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조무사 학생에게 본인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나도 병동행 스테이션에 가서 간호사실에 가서 환자에 대한 의료 정보는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EMR이라고 하잖아요. 전자차트요. 그 EMR을 통해서 환자가 검사한 내용, 검사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각 EMR 그 컨텐츠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는 간호사들끼리 하는 인계 내용에서 이 사람 어저께 바이옵시 조직 검사했는데 이제는 좀 말리그넌트 악성으로 확인됐는데 비나인 양성으로 확인됐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홀라당 말한다. 얼마 안 남으셨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2번 일단 환자가 치료 경과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을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주치의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21번이 되게 재밌는 게요.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간호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구가 없어. 이 문구가 없는 다른 문제에서는요. 2번에 있는 치료 결과에 대한 경과가 아니고요. 결과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전달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폐지 놓을 때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문의해 보세요 라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답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신의 진단 결과,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있고 대답해 줄 수 있는 대표성을 띠는 의료진은 바로 주치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신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수술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하면 2번 문항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치료 경과, 이 프로세스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는 어떤 검사가 더 남아있고 뭐 수술을 하게 된다면 마취는 어떤 방법을 하게 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치료 경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일단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간호사가 직접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면 간호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간호사 이렇게 라운딩 시간에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잘 보시면서 책임을 누가 지고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보시고 이런 문제는 정답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말들이 애매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치료 경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치료가 될 것인지, 어떤 검사가 남았는지, 어떤 수술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면 담당 간호사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수술 결과처럼 분명히 주치의를 통해서 직접 집도를 했던 외과 의사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회진 시간에 주치의가 직접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거 좀 헷갈리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조금 나누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번. 복부 수술 후 회복실을 가서 병실로 들어온 환자에게 호흡기 합병증인 폐렴이나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는 어쨌든 의식적으로 호흡을 해서 환자가 이제 회복실을 통해서 병실로 돌아올 정도면요. 완전 마취에서 이제 마취가 깨고 있는 단계에서 강력한 자극에 의한 반응을 보이거나 간호에 협조를 할 수 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수술을 하면서 진행이 됐던 마취의 합병증인 호흡기 합병증, 그리고 이제 폐렴이나 무기폐,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에 고여있던 이런 박테리아들이 객담을 배출하지 않고 이제 가만히 있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뒤로 가서 폐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순식간에 염증이 진행되게 되는 그런 합병증인 거고요. 또는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동안 폐가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환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냥 폐가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마취가 끝나고 정상적인 호흡을 해야 되니 환자가 정상적인 호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숨을 안 쉬게 되면 폐가 그냥 쪼그라져 버려서 다시 펴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상태를 무기폐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술을 들어가기 전부터 교육이 돼야 됩니다. 환자분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래가 낄 수 있어요. 가래는 무조건 큰 기침에서 뱉어내셔야 되고요. 호흡을 크게 하셔야 폐가 쪼그라들어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폐렴이나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한 이 간호는 수술 전부터 환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병실로 돌아와서도 이 교육을 받았던 환자의 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간호사가 자극을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크게 하고 객담을 배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얼만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올 수밖에 없는 간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22번, 여기서 중요한 건 수술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전신 마취 후에 올 수 있는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절대적으로다가 중요한 간호가 무엇인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심호흡하고 옆에 써주세요. 객담 배출을 굉장히 권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객담이 차면 가만히 있어서 뒤로 넘어가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가습기 틀어주잖아요. 객담을 묽게 만들어서 뱉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뱉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칭찬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2번. 그래서 의식적으로 심호흡하게 하고, 그리고 가로 열고 객담 배출을 돕는다. 22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진료에 투입된 자재나 장비, 소모품, 약품 등의 재고 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유효기간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23번. 이제 요거는 물품 낭비를 예방해야 되고요. 유효기간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 약재, 자재, 소모품 이런 것 중에는 일회용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효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애써서 비용을 투자해서 그걸 구매했다가 다시 뭐 반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거나 버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기 점검이 필요하고, 이건 이제 병원 전체적인 큰 입장으로 볼 때는 물품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차원의 행정들이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좋아요.